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79년 10월 해병대 1사단의 7연대 등이 부마 사태에서 당시에는 부마 사태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부마 민주화 항쟁이 공식 명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마 항쟁에 진압군으로 출동한 해병대 7연대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79년 10월에 부마 항쟁에는 시위 진압군으로 육군 공수부대와 해병대 7연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7, 8년이 지난 87년 6월, 즉 2연대 2대대 소대장 시절 6.29 선언까지 계속된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충정훈련을 하면서 실제 부산에 출동하기 직전까지의 긴박했던 당시의 경험을 예전 방송에서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87년 6.29 직전 실제 출동하던 해병대 22대대는 6.29 선언에 따라 울산의 언양 지역에서 포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당시 어떤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는가, 이걸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던 저로서는 그보다 7, 8년 전에 있었던 해병대 7연대 등의 시위 진압 방식이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시위 진압군으로 훈련을 받았던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79년 당시 해병대 7연대가 사용한 시위 진압 방식을 포함해서 하마터면 해병대가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될 뻔한 사연, 그리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줄이고 줄였는데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 87년에 시위 진압 훈련을 경험한 제가 79년 7연대 부산에서의 시위 진압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전 방송에서도 소개드렸듯이 저희 때는 소대 시위 진압 대형에서 소대장이 가장 후방에 위치했습니다. 더군다나 소대장은 전시 평지를 막론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소대장 경호원이라는 서너 명의 대원을 항시 주변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위 때 광주의 육군 보병학교에서 배운 적전술, 즉 북괴군 전술에 따르면 북괴군 소대는 소대장이 가장 후방에 위치해서 돌격을 머뭇거리는 전방의 소대원들을 향해 권총을 빼들고 돌격을 지휘한다. 하지만 아군 전술은 소대장이 최전방에 위치해서 나를 따르라, 이걸로써 소대의 돌격을 이끈다. 이렇게 돌격하라. 따라서 우리는 소대장이 최전방에서 돌격 도중 총에 맞아서 쓰러지면 그 피를 본 대원들이 눈이 뒤집혀서 돌격을 감행하는, 방금 이거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쩌면 감정에 호소하는 전술, 하지만 북괴군 전술은 정이고 나발이고 너무나도 야박한, 인간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소대장의 솔선수범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술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교육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술은 소대장과 소대원이 전우라는 일체감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인 전술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악의 경우 소대원이 뒤에서 갈기는 총에 소대장이 희생될 수도 있는 전술. 하지만 북괴군 전술은 이런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는 아주 약은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북괴군에서 돌격 안 하는 소대원들은 소대장 총에 맞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면 87년 제가 경험한 시위 진압 방식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북괴군 전술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소대장이라는 놈이 화기소대 60mm M60 이런 등치 큰 대원들을 서너 명을 경호원으로 다 옆에 두고 소대 최후방에서 소대원들을 지휘한다는 사실, 그렇게 보이죠. 이 시위 진압 작전에서는 중대에 60mm 박격포나 M60 기관총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기소대 요원들이 주로 소대장 경호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소대장에게 이런 경호원을 배치한 것은 최소한 장교가 시위대에게 붙잡히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병은 시위대한테 잡혀가도 된다? 이런 뜻이냐고요? 참나, 이런 분들이 꼭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시위대한테 잡혀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시위대 전방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빤스바람에 앉아 있다. 그럼 진압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술은 북계군하고 달리 소대장과 소대원이 전우라는 일체감이 있는 경우 아주 효율적인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군인에게 효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이건 전투가 아니라 시위 진압입니다만 돌멩이와 벽돌 그리고 화염병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눈탱이가 밤탱이 된 장교 한 명으로 말미암아 시위 현장은 아수라장 거의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 역시 출동 전 매일 저녁 9시 뉴스를 보면서 경찰병원에 입원한 전투경찰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이렇게 미라처럼 누워있는 그 전경대원을 위문하는 국무총리, 내무장관 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원이 현장에서 화염병에 맞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참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고민을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87년에는 이런 시기였는데 하지만 79년 부마 항쟁에서의 치련되는 소대장, 분대장 그리고 병장들이 최전방에 위치했다는 사실. 저는 같은 해병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87년에 저희 때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 진압봉과 방성모 그러니까 돌이 날아오면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철망을 철모에 부착해서 이렇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보호 장구를 갖췄습니다만 79년에는 그런 진압봉이라든가 방성모 같은 건 아예 구경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위대가 던지는 벽돌에 최전방의 소대장이나 분대장 또 병장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제가 진압봉과 방성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진압봉이라는 것은 이연대 그 중포중대 뒤쪽 그러니까 2, 3대대 서남 쪽이 되겠죠. 거기 밤나무 단지가 아주 큰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구령법을 교육받던 그 신임 하사들의 곡소리가 나던 곳. 그 하사들은 거기서 다 이연대 하사들은 거기 다 집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 밤나무를 잘라서 진압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압봉이라는 게 그 굵기나 이 기럭지 기럭지 넘어가시죠. 모든 게 제각각 거의 뭐 마을에 들어온 도둑놈을 잡기 위해 집집마다 아줌마 아저씨 꼬맹이들까지 몽둥이며 부지깽이 같은 거 죄다 들고 나온 뭐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철모 앞에 부착하는 이 철망 이거는 중대별로 아주 큰 그런 사각형 철망을 나눠주고 또 굵은 철사 뭐 이 공사판에서 쓰는 그 뭐 반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롤씩 이렇게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철망을 뭐 이게 자르는 것도 없어요. 그냥 중대 그 하나인데 막 소대별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벤치로 다 일일이 끊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또 여기다 딱 하게끔. 그리고 그 테두리를 접은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은 다음에 거기다 반생이를 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투경찰 그 방송모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리고 이렇게 탁 내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위 진압 훈련을 하다 보면 소대원 중에 서너 명은 반드시 멀미를 해서 오바이트 하는 그런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철망을 내리면요 눈앞이 아른거려서 멀미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79년에 7년대는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소대장, 분대장 그리고 병장들이 최전방에 위치하고 1, 2등병이 진압 대형의 맨 뒤에 위치했다는 얘기. 그럼 이제는 시위 진압 훈련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이런 방식이 아주 특이한 방식이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79년과 87년의 모습이 같은 해병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것은 사실 87년 저희 때는 이미 전투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해병대에 전수된 상태. 하지만 79년 당시에는 시위 진압과 관련한 해병대의 훈련이 전무했던 상황, 즉 87년은 말이 해병대지 시위 진압 방식은 전투경찰. 하지만 79년엔 명실상부 진짜 해병대식의 시위 진압 방식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오염되지 않은 해병대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럼 잠깐 부마 항쟁 당시 해병대의 모습을 소개한 2007년도 신동아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마 항쟁 당시 해병대의 모습과 관련한 기사는 이 2007년 신동아 기사가 거의 유일합니다. 79년 당시에는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신문에서조차도 부산에 출동했던 공수부대나 해병대의 모습을 설명한 기사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 통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자, 기사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병대는 한 번도 진압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몸으로 때우는 방식이 최선이었다. 총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 멜빵끈을 최대한 늘려 옆에 동료와 팔을 동여매고 무조건 전진만 했다. 학생 시위대에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해병대원들이 계속 전진하자 나중엔 주변에 시민들이 나서서 시위대를 말리기까지 했다. 제일 앞줄은 간부와 병장이, 두 번째 선은 상병이, 그 뒤로 1병, 2병이 서서 총기 멜빵끈으로 서로 팔을 동여맨 채 시위대에 대응했다. 앞줄이 돌에 맞아 쓰러지면 뒷줄이 앞으로 나섰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2등병은 앞에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훗날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당시 박구일 7년대장은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다. 시민들이 때리면 그냥 맞아라. 절대 시민들에게 손대지 마라. 다만 총은 뺏기지 마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구일 연대장이 장병들에게 직접 정신교육을 했던 내용은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또 대학생으로 시위대에 참여했다는 김현숙 씨는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맞기만 하는 해병대와는 재미가 없어 시위를 포기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오염되지 않은 시위 진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던 해병대는 부산에서 그냥 몸으로 때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병대의 무대뽀 정신으로 여기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상대는 북괴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전투에 특화된 부대.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적군과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북괴군과의 전투에서 해병대가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맞기만 했다면 그건 해병대 이전의 군대가 아니죠. 즉 시위대는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박구일 당시 7연대장의 해병대는 국민의 군대다. 시민들이 때리면 그냥 맞아라. 절대 시민들에게 손대지 마라. 라는 명령은 국민의 군대 해병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79년 당시의 해병대 대대별 출동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해병대 출동 순서와 관련해서 저는 당시 중대장 2분 그리고 병 350자부터 370자까지 여러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79년 10월에 출동했다. 그리고 각 대대별 출동 순서는 뭐 이랬다. 라는 점만 기억했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위치와 관련해서도 누구는 동아대다, 또 누구는 부산대다, 이런 식으로 제법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제보해 주신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당시 해병대가 부산으로 출동하던 모습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단 이거는 어떻게지나 제가 재구성한 내용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당시의 사실과 다르거나 뭐 좀 제가 누락한 부분을 발견하시는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제보자들의 말씀이 일치하는 해병대의 각 대대별 출동 순서는 73대대, 즉 73 공정대대가 가장 먼저 출동했습니다. 공정대대이다 보니까 가장 순발력 있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대였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73 공정대대 이전에 이미 육군 공수부대 2개 여단이 부산에 먼저 진압군으로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육군이나 해병대 모두 낙하산 부대를 가장 먼저 출동시켰다는 점이 특이해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낙하산을 타는 부대임에도 진압 방식에서 여기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제가 굳이 공수부대 방식까지 설명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73 공정대대는 부산 현지에서의 수경지 건설과 제반 준비 등으로 본부중대를 선발대로 보냈는데 선발대 차량이 언양 근처에서 고장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민간인 트럭이 이 정차해 있던 본부중대 차량들을 후미에서 추돌을 하는 바람에 장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망하신 분의 신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실명을 포함한 뭐 중이다, 뭐 누구는 소령이다, 이렇게 계급까지 서로 다른 제보를 해주셨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해군 제2사관학교 1기 출신 지모 중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73대대 이전에 연대 본부중대가 가장 먼저 출동했다는 제보도 있었는데 부산 현지에서의 수경지 건설 때문에 사단 공병대 병력이 같이 갔다는 걸로 봐서 연대 본부중대가 선발대로 간 건 맞습니다만 연대 본부는 이하 대대가 부산으로 출동하고 난 후에 부산 현지로 내려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73대대 그리고 72대대 마지막으로 71대대의 순서로 부산에 진주합니다만 73대대부터 71대대가 출동하기까지의 시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략 하루 뭐 이틀 사이에 3개 대대가 모두 부산에 도착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역시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33대대가 후속 부대로 부산의 7연대에 배속됐습니다. 이 33대대는 주로 부산 동아대 그리고 마산의 경남대에 주둔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33대대는 포항에서 한 일주일가량 시위 진압 훈련을 했다는 걸로 봐서 7연대가 출동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출동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5일 전후가 되겠죠. 여기서 시위 진압 훈련이 왜 중요하냐 하면 7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모 진압과 관련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바로 출동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7연대 출동 직후 33대대는 시위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매일 밤 차량 승하차 훈련을 반복하더니만 어느 날 밤 그날은 이제 차에서 내리려니 하는데 그냥 출동을 하더라 라는 제보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저는 33대대의 출동 시점을 10월 25일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먼저 출동한 73대대는 이미 출동해서 시위를 진압하던 공수부대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출동한 72대대부터는 공수부대의 임무를 인수하던 시기였고 뭐 지역을 이제 우리가 인수받았 뭐 그런 뜻이겠죠. 또한 극렬한 시위가 진정되기 시작한 단계였으므로 공수부대와의 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접촉이라고 하니까 공수부대하고 해병대가 무슨 충돌?
즉 공수부대는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해병대가 이걸 보고 참지 못해서 공수부대를 공격했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해병대가 부산 마산에서 아무리 얌전하게 시위 진압을 했다고 해도 해병대 역시나 공수부대와 같은 계엄군으로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부산에 왔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접촉은 그런 이상한 뜻이 아니라 공수부대의 진압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휘부 차원에서의 임무 교대만 있었다. 즉 7.2대대 이후로 공수부대는 부산과 마산 지역을 떠났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공수부대를 빼고 해병대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의 신군부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0월 18일이면 12.6이 일어나기 8일 전, 따라서 12.6 이후 12, 12를 통해서 신군부가 등장한 시기보다는 이른 시점입니다. 즉 전두환은 그냥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니 하는 그런 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전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때 공수부대를 빼고 해병대를 투입한 건 결과적으로 아주 훌륭했다. 왜?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시위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며칠 만에 발생한 12.6이라는 엄청난 사건,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해병대의 시위 진압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관련 기사를 보도한 신동아 기자 역시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신동아의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순서는 뒤바뀌었습니다만 기사의 맨 첫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계엄군이지만 진압 방식은 너무나도 달랐다.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은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비롯됐다. 반면 그보다 7개월 전인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부산과 마산에 진주한 해병대는 비폭력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군사 기밀로 묶여있는 부마 항쟁 당시 해병대의 활약상을 처음 공개한다. 5.18 민주화운동을 그린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관객의 정서를 가장 자극하는 장면은 공수부대의 유혈 진압 장면이다. 비록 발포 경위와 희생자 수를 둘러싼 논란이 있긴 하지만 육군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원들의 잔혹한 폭력과 집단 발포로 많은 시민이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듯 5.18은 국민의 가슴에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놓은 창군 이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그보다 약 7개월 전인 1979년 10월에 발생한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 진압군이던 해병대가 보인 태도는 그와는 딴판이었다. 부산과 마산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은 철저하게 비폭력 노선을 지켰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기자는 2007년에 개봉된 영화 화려한 휴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5.18 당시 계엄군의 비공식적인 작전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자는 이 기사의 제목을 부마 민주항쟁에 투입된 해병대의 아름다운 휴가라고 붙였는데 광주에서의 공수부대는 화려한 휴가인데 반해 부산 마산에서의 해병대는 아름다운 휴가. 여기서 화려하다는 말이 무엇을 은유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해병대 7년대의 모습과 관련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12.6 직후 공수부대 1여단과 3여단은 부산에서 철수했지만 해병대는 남아서 계엄작전을 계속했다. 10월 27일 소대별로 부산역과 시청 등 관공서로 이동한 해병대는 건물 인근에 있는 쌀이나무를 잘라 빗자루를 만들어서 오전 오후 매일 2시간씩 주둔지 건물 주변과 골목길 등을 청소했다. 특히 해병대 1사단의 의전 행사 담당 부대인 3.2대대 일명 99부대로부터
근무교대 의장식을 전수받아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출퇴근 낮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국기 개양식과 국가를 우렁차게 부르면서 행진하는 해병대원들의 구보 광경도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시위대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뽑아놓은 가로수 받침대, 이것 역시나 제자리로 돌아갔다. 도심 교통정리도 해병대의 몫이었다. 이쯤 되자 시민들은 계엄군인 해병대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군복을 입고 버스를 타거나 대중목욕탕을 찾을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열흘 전 시위 학생들에게 우유며 음료수, 빵 등을 나누어 주던 시민들이 그때부터는 해병대원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유신 독재에 먹구름이 갇히며 민주주의 햇살이 부산 일대를 환하게 비추었다 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의 마지막에선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선 해병대 7년대는 박구일 연대장이 직접 나서서 장병들에게 작전에 임하는 자세와 목적에 대해 정신교육을 하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광주의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이와 같은 교육이 없었고, 내가 왜 광주에 왔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 부대의 출동 목적에 대한 주체적인 자각이 없었다.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진압과정 차이를 조직 구조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군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해병대의 지휘 계통은 공수부대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해병대는 적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펴는 것이 주 목적인 부대다. 좀 이상하죠? 그렇게 간부 중심 지휘 체계인 특전사에 비해 해병대는 병 통솔만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병대의 지휘 체계는 소대나 중대 단위로 작전 임무를 수행할 때 적의 집중 폭격이나 사격을 받아 전멸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소규모 분대 단위의 전투훈련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공수부대는 원리 원칙을 존중한다. 그들은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상부의 지시를 철저히 수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도 공수부대원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모토처럼 공수부대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사나이 태어나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라는 상징적 표현이 존재한다. 제가 보기에 이 기사의 분석은 대부분 맞는 내용 같습니다만, 군의 정통한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정통한 관계자가 이딴 소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해병대는 적 후방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펴는 것이 주 목적인 부대다. 이 내용은 좀 이상하죠? 적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펴는 건 공수부대지, 해병대는 공수부대처럼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닙니다. 국가전략기동부대, 정규전을 수행하는 해병대를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비정규전 부대로 보는 건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비정규전 부대가 적 후방에 전차에 대포까지 가지고 상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정리하면 79년 10월 73 공정대대를 시작으로 7연대 전체 그리고 33대대까지 증파된 상태에서 계엄군으로 80년 2월 포항으로 철수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가량 부산에 주둔합니다. 그리고 그해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 또다시 2연대 본부 및 21대대는 대구, 그리고 22대대가 부산, 23대대는 마산에 주둔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주가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과 시민군의 반발로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데 반해 해병대 1사단 2연대가 투입된 대구, 마산, 부산은 상대적으로 평온했습니다. 시민들의 시위는 광주 못지않게 격렬했지만 계엄군의 대응 방법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정행원 당시 2연대장은
부마 항쟁 당시에 박구일 7연대장과 마찬가지로 시민과 학생들이 때리면 그냥 맞아라. 절대 그들을 자극하지 마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12.12 이후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마산에서 계엄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33대대를 광주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출동 전날 그 계획이 취소되었고, 또 80년 2월 부산에서 철수한 7연대가 철수하자마자 바로 해안방어 작전을 담당하던 시기에, 즉 80년 5월 광주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급해진 신군부는 몇 달 전 부산에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던 7위대대의 진해 QRF 중대를 광주로 우선 출동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만, 이 역시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출동 전에 취소됐고, 결국은 공수부대가 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역사에 만약에라는 가정법은 없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때 만약에 광주에 해병대가 투입됐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해병대 1사단 7연대의 멋진 사연을 소개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79년 당시 병 372기 일병으로 부산에 출동했던 분의 기억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쫄병이니까 맨 뒤에 섰다. 그래서 맨 앞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 보였다. 하지만 나는 맨 앞에 소대장, 분대장 그리고 병장들이 돌멩이와 벽돌에 맞고 있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내 군대 생활에서 해병대가 그 순간보다 더 멋있게 보였던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었다. 난 그날 대열의 맨 뒤에서 울었다. 매일 밤 나를 구타하던 선임들이 나보다 앞줄에 위치해서 시위대가 던지는 돌멩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임들은 비록 자기 손으로 후임을 때렸지만 후임이 남의 손에 맞는 건, 아니 남들이 던지는 돌에 맞는 건 차마 볼 수가 없었나 보다. 이런 인간적인 군대가 해병대 말고 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당시 병 372기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끝내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해병대 1사단 7연대는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73년 10월 10일 이후 그해 11월 22일에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7연대를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유복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록 출생은 이러했습니다만 해병대 1사단의 막내 7연대는 아버지의 피를 가장 훌륭하게 물려받은 자식이 분명했습니다. 79년 10월부터 80년 2월까지 그들이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대에게 맞아가면서까지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국민의 군대 해병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병대 7연대가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시위 진압작전에 참가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관련 제보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연대 소식도 있고 33대대 뭐 각 대대별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많이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